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제 우주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유럽이 첫 상업용 로켓 아리안 6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한미 합작 우주망원경 스피어 X는 계속 발사가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누리호 추가 발사 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다른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개발 기술에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3월 시작과 함께 찾아온 꽃샘추위와 폭설이 약화하고 낮 기온이 오르면서 계절의 시계가 점차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우리나라는 온화한 성질의 이동성 고기압을 받겠고 특히 주말 이후에는 낮 기온이 크게 올라 예년보다 더 따뜻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오늘과 내일 10도, 모레는 13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내륙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며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해당하는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일교차가 점점 더 커질 전망입니다. 다만 주말과 다음 주 초에는 제주도와 남해안, 남부 일부 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대기 정체와 스모그가 유입되며 초미세먼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남 통영은 국내 멍게 유통량의 70%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수확량이 거의 없어 초매식조차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영문인지 박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멍게 양식장이 있는 통영시 산항읍입니다. 긴 줄을 끌어올리니 멍게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크기가 작은 1년산 멍게. 보통 이맘때면 어른 주먹만한 2년산 멍게를 수확해야 하지만 씨가 말랐습니다. 출하 작업이 한창이어야 할 선별장은 아예 멈춰섰습니다. 지난해 여름 극심한 고수온 탓에 통영 지역 멍게는 무려 97%가 폐사했습니다. 원래 지금쯤이면 멍게를 작업을 할 시즌인데 멍게가 다 죽어서 없어서 이제 이렇게 1년산 키워서. 통영 지역 멍게는 전국 유통량의 70%에 해당하니 전국적으로 멍게 유통이 어렵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해마다 열리던 멍게 초매식도 올해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멍게 고수온 피해는 2018년부터 발생했습니다. 어민들은 수심 조절로 피해를 줄여왔지만 지난해엔 고수온 피해가 심해 멍게 대부분이 폐사했습니다. 수협과 관계당국은 고수온에 강한 우량 종자 확보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수온에 대한 우량 종자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내만에 있는 많은 어장들 또 외에 있어도 수심이 15m 전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심이 더 깊은 대체 어장 개발을. 올해 여름도 평년보다 수온이 높을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어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결국 2,000명 증원전인 3,058명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대 학장들의 요구를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오늘 입장을 발표합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총장협의회는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신입생마저 집단 휴학에 동참할 우려가 커지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올해 1학기부터는 복귀하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추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의대 증원 동결에 미온적이던 보건복지부도 총장 협의회 제안에 공감한다면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도 당정 협의를 열고 의대 학장들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학생들도 학업에 매진하고 그리고 학부모들도 이 학생으로 인해서 속 끓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이 의과대학 모집 인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의과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단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대생들이 다시 강의실로 돌아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정부 결정에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의정 갈등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공군은 전투기에서 폭탄이 떨어져 민간인 7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어제 오전 10시 4분쯤 KF-16 전투기에서 MK-82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 사격장 외부 지역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해당 전투기가 어제 포천 사격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합동 화력 실사격 훈련에 참가 중이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의 오폭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로 지금까지 조사 결과 당시 KF-16 전투기 2대에 각각 4발씩 실려있던 MK-82 폭탄 8발 모두 오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군은 사고 발생 1시간 40분이 지나 오폭 소식을 전하면서 초기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과 함께 늑장 발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K-82 폭탄은 건물과 교량 파괴 등에 사용되는 폭탄으로 위치 정보 시스템 유도 방식이 아닌 무유도 방식으로 투하돼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한 발의 살상 반경이 축구장 1개 면적에 이를 정도로 위력을 지녔습니다. 공군은 이번 오폭 사고의 원인에 대해 조종사가 폭탄 투하 지점의 좌표를 잘못 입력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2대 모두 오폭을 했던 점으로 미뤄 총체적인 기강 회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KF-16 전투기에 MK-82 폭탄을 장착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오폭 사고에 사용됐던 폭탄과 같습니다.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전투기 2대에는 각각 4발씩 모두 8발이 장착됐습니다. 이렇게 폭탄이 장착되는 동안 조종사는 폭탄 투하 지점 좌표를 입력합니다. 좌표를 입력하고 확인하기까지는 3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출격 전 사무실에서 기록 장치에 좌표를 입력하고 이 장치를 전투기에 주입시킨 뒤 목표 지점으로 향합니다. 출격 후 목표 지점에 오면 좌표를 육안으로 다시 확인한 뒤 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조종사의 부주의로 처음부터 좌표가 잘못 입력되면서 오폭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정상 투하 원인은 현재까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되었습니다. 좌표를 잘못 입력했더라도 육안으로 목표물이 안 보이면 투하를 멈춰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다른 한 대는 좌표를 정상적으로 입력하고도 동시 투하 훈련이어서 좌표를 잘못 입력한 조종사를 따라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이나 교량 파괴용으로 쓰이는 MK-82 폭탄 8발은 불발탄 없이 모두 지상에서 폭발했습니다. 폭탄 1개당 축구장 1개 면적의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더 큰 피해를 가져올 뻔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국 민간 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2번째 무인 달 탐사선이 달 표면에 착륙했지만 계획대로 완벽히 성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달 탐사선 아테나는 미국 동부 시각 6일 낮 12시 반쯤 달 남극에서 160km 떨어진 고원, 몬스 무턴 지역에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아테나의 달 착륙 과정을 중계한 미국 나사는 우주선의 달 착륙이 예정된 시점 이후 교신에 문제가 생겨 어떤 상태로 착륙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스티브 알테무스 인투이티브 머신스 CEO는 기자회견을 열어 아테나가 달 표면에서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테나가 계획한 대로 표면에 똑바르게 직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체의 자세가 정확히 어떤지 알려줄 데이터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며 추가 데이터를 확보해 며칠 내에 아테나의 상태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항공우주 기술력 각축전 속에서 독자적인 우주 접근 능력을 키우려는 유럽이 신형 로켓 아리안 6호의 첫 상업용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현지 시각 6일 오후 1시 24분 프랑스령 기아나의 쿠르 우주센터에서 아리안 6호를 발사했습니다. 아리안 6호의 임무는 프랑스 국방부의 군사정찰 위성 CSO-3을 싣고 날아올라 약 800km 고도의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으로 발사 1시간여 만에 궤도 진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CSO-3은 프랑스 국방부의 지구감시 소형 위성군을 완성하고 정보 수집 능력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리안 6호는 2023년까지 27년간 117회에 걸쳐 유럽의 대표 우주 발사체 역할을 한 아리안 5호를 대체하는 유럽의 차세대 로켓입니다. 프랑스 라디오 RTL은 이번 발사 성공이 유럽의 독자적인 우주 접근 능력을 되찾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지마비 환자가 동작을 상상만 해도 로봇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카레루시 겐글리 교수팀은 뇌 신호를 포착해 컴퓨터로 전달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인 BCI를 이용해 사지마비 환자가 동작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로봇팔을 마음먹은 대로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손과 손가락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움직이는 동작을 상상할 때 나오는 뇌 신호 패턴을 기록해 이를 인공지능 기반 BCI에 훈련시켰습니다. 그 결과 로봇팔 연습을 시작한 지 몇 차례 만에 블록을 집어들고 옮기는 등 제어에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최대 2일 작동에 그쳤던 과거 장치들과 달리 이번 기술은 조정 필요 없이 7개월간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환자의 생체 지표를 분석해 통증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앙식 최재문 교수 연구팀은 환자들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를 객관적 지표로 확인하기 위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새로운 통증 평가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242명의 혈압과 심박수, 광용 정맥파 신호를 통해 통증 수치 변화를 측정했고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적용해 수술 중과 수술 후의 통증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수술 후 통증 평가의 예측 정확도가 기존 58%에서 93%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된 모델이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 앞으로 환자 맞춤형 통증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IT 기업 알리바바가 예고했던 자체 AI 챗봇을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제2의 딥시크 육성을 위해 중국 정부는 200조 원 규모 국부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에 이어 알리바바도 자체 개발 AI 챗봇을 출시했습니다. 앞서 영상 생성 AI 완샹의 오픈소스를 공개한 지 열흘도 못 돼서입니다. 지난달 17일 창업자 마윈이 시진핑 주석과 악수를 한 뒤엔 76조 원 규모의 AI 투자 계획도 내놨습니다. 기술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당국이 손을 내밀자 기업 총수들의 투자 서약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深刻地感受到了党中央对民营企业的关心和支持，信心倍增。 지방 정부 사이의 미래도시 쟁탈전도 치열합니다. 항저우 육룡에 밀린 개혁개방 1번지 광저우, 첨단 기술 분야에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시는 다음 달 이좌ang 경제기술개발구에서 사상 첫 인간형 로봇 하프 마라톤 대회를 엽니다.
이번 양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고령화 해법으로 노인 돌봄 로봇을 띄우기도 합니다. 你该吃药了啊，这是医疗。聪明聪明，能干能干。我们年纪大了，忙治疗，他会提醒我。 중국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 10% 증액에 이어 200조 원 규모의 창업 펀드 설립도 추진합니다. 我们将设立国家创业投资引导基金，目的就是做优、做强、做大创新型的企业。 단순히 돈을 풀어 몸집을 불리는 게 아니라 기술 돌파와 체질 개선을 통해 미국과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대부분을 4월 2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시작되자 한 발 물러난 건데 본격적인 관세는 상호 관세라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예정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정에 적용되는 캐나다와 멕시코 상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기한은 4월 2일까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과 펜타닐 유입에 성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elped them out with the problem they were having to do with the tariffs, short-term tariffs. Did you notice that on people coming in and drugs, and we've made tremendous progress on both.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펜타닐 미국 유입 감소 결과를 제시했다며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 유예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La reducción de las incautaciones de fentanilo del lado de Estados Unidos en la frontera con México se redujeron en 41.5%.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 조치에 나선 건 최근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우려 때문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농산품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It's just a modification short term because I didn't want to hurt the American. It would have hurt the American car companies if I did that.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오는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예정대로 적용할 것이며 대부분 관세는 4월 2일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 those are modified. Those are happening next week, and the big one will be on April 2nd when reciprocal tariffs.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 폭탄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다음 달 2일 예고한 상호 관세로 우리나라와 함께 다시 한번 관세 위기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했지만 캐나다의 1차 보복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 2명은 미국이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한 달간 연기했지만 캐나다의 첫 번째 보복 조치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약 21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미국산 오렌지 주스, 땅콩버터, 커피, 가전제품, 신발, 화장품, 오토바이, 펄프, 종이 제품 등에 부과했습니다. 다만 캐나다 도미닉 르블랑 재무장관은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2차 보복 관세는 일단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3주 뒤 미국산 전기차, 과일, 채소, 유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전자제품, 철강, 트럭 등에 추가로 87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 후폭풍이 거센 모양새입니다. TMF 때처럼 대규모 입금 지연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협력업체들이 잇따라 공급을 중단하고 나섰는데요. 모 회사 MBK 파트너스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 TMF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롯데칠성, 삼양식품, 오뚜기, 동서식품 등 주요 식품업체들이 잇따라 제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홈플러스 대금 미지급 우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전자제품 출하를 일시 중단했고 다른 업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논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제휴사들의 홈플러스 상품권 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J 푸드빌 브랜드와 신라 면세점, 에버랜드 등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막았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현재 가용자금이 6천억 원이 넘는다며 일반 상거래 채권 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고 모두 갚을 예정이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MBK 파트너스가 어떠한 자구 노력 없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장기적 성장보다는 투자금 회수에 급급했다는 지적입니다. 매입 가치가 너무 높게 잡혀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는데 그 추세를 읽지 못한 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덕적 해이에 관계된 기업어음 발행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홈플러스 노조도 MBK 파트너스가 선제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부터 비정상적이라며 폐점과 해고 등 구조조정을 결사 반대한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 법인과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어음 등을 팔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태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기업어음, CP와 전자단기사채를 사들인 투자자의 손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CP와 전단체 발행 잔액은 그제 기준 1,930억 원에 달합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그동안 자금 조달 경로로 공모 회사채보다는 단기 금융을 활용해온 만큼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물량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홈플러스 신용 등급이 낮아 개인 투자자보다는 전문 투자사에 판매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손실 규모는 회생 계획안에 담길 채무 변제안이 확인돼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3일까지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올 들어 두 달째 2%대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고환율 영향으로 석유류와 가공식품, 외식 가격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졌는데요.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심도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0%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 연속 1%대로 둔화하다 새해 들어 두 달째 2%대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으로 오르면서 수입 품목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졌습니다. 휘발유가 7.2%, 경유가 5.3% 오르는 등 석유류는 6.3%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큰 변동은 없는 걸로 보이고 환율이라든지 유류세 인하폭이 감소하면서 석유류가 6.3% 상승하였습니다. 가공식품 물가는 2.9% 올라 13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식품업체들이 출고가를 인상하면서 빵과 커피, 비스킷, 주스 등 다양한 가공식품 가격이 뛰었습니다. 줄 인상 속에 농심이 오는 17일부터 신라면과 새우깡 등 17개 제품 출고가를 평균 7.2% 올리기로 해 이달 물가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부담으로 외식 물가도 3.0% 올랐습니다.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 물가는 2.6% 올라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엇갈렸습니다. 배추는 오르고 파와 토마토는 하락하면서 농산물은 1.2% 내린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은 3%대의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근원 물가 상승률이 1.8%로 안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제 유가와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 관세와 농수산물 할인 지원 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3월 7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